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가을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요. 네.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아니, 덥긴 한데 예. 그 저녁에 바람이 달라졌어요. 다르죠 느낌이. 네, 온도도 확실히 다르고. 달라졌어요. 냄새도 네. 다르고. 네. 장성철 냄새는 소장께서 잘 마음이 좀 이렇게 계절을 느낄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덥긴 더워요, 낮에. 더워요? 낮엔 더워요. 습하고. 네. 거침없이 하이킥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먼저 오늘 MBC 뉴스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됩니다. 지난 16일엔 이곳에서 석 달 동안 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문 전 대통령 비서진 등을 흉기로 협박하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왜 같은 걸로 그래? 작업하는데 와서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건지. 대통령 경호처는 결국 현재 사저 울타리까지였던 경호구역을 울타리로부터 최대 300m까지 넓히고 구역 내 검문 검색과 출입 통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오늘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구역이 확대됐는데요. 그동안 논란 많았던 시위 문제 이것으로 해결이 될까요? 오늘은 해결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예, 그래가지고 뭐 확성기라든지 소음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화 물질이라든지 뭐 위험 물질 같은 거를 네. 사전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평온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단 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네. 편안하게 좀 사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이라는 말씀은 이후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거기서 시위와 집회를 못하도록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성기라든지 소음기라든지 예. 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는 갖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건데 네. 사전 신고해가지고 또한 그냥 평화로운 집회 같은 거는 계속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또 머리 좋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가서 또 시위와 집회 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도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가서 시위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때 민주당 의원분들도 밤에 가서 또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네. 독려도 하고 했었는데 예. 왜 문재인 대통령 때만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한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이중잣 대 아니냐 네.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하. 커터칼 위협을 해가지고 상당히 전임 대통령의 신변에 위해가 가해진다라는 예.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이제 네. 300m로 확대해가지고 경호 인력 27명이고 방호 인력 38명입니다. 총 65명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그거 가지고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장윤성 기자님. 예. 근데 사실은 그 욕설 시위의 그 수준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서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정숙 여사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인가요? 가서 직접 신고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네.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위를 금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법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요한 쟁점이 된 것 같고요. 예. 오늘 나온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우선 그 동네 평산마을 주민들은 예전처럼 평화로운 마을이 됐다, 뭐 조용해졌다, 뭐 이제 새소리 들리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300m 밖에 계신 시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겠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300m 밖에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면 네. 그때부터 분쟁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그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뭐 커터칼을 들고 누군가를 위협하고 그리고 뭐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하고 오히려 이것이 더 비호감으로 비추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예.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방식의 시위는 예.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또 정의당을 지지하든 네. 모든 시민들이 좋게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도 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예. 거는 예. 저 뭐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 행태가
괜찮다, 긍정적이다,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니죠. 네. 정말 그래서는 안 되죠. 욕설을 하거나 정말 주위에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시위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건 정말 잘못됐죠. 예. 하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민주당 의원들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저렇게 처해지는 모습에 마음 아프셨잖아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잘못한 거 많이 있고 네. 감옥까지 가셨다 오셨지만 그러한 잣대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예. 생각입니다. 네. 사실 장윤선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 국민 다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 편에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튜브 시청자 높아지고 그렇죠. 돈은 더 많이 벌고 사실은 뭔가 있으니까 상업주의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유튜브 상업주의가 오히려 한국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도 예.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혹시 민주당에서 집권 시에 여당일 때 그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주 앞에서 행해졌던 유사한 모습들을 좀 막고 이러지 말자라고 하고 혹은 법도 그 당시에 그것을 막는 법을 입법했었으면 훨씬 더 지금의 그런 이 상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만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서 시위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은 이제 탄핵되고 바로 그렇죠. 구속되고 구속됐기 재판받고. 때문에 예. 2달인가 아마 예. 계셨을 거예요. 3월이고 5월 아유, 정도기 두 달도 시위 때문에. 엄청나게 했어요. 여하튼 저는 그 두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죠. 그 예, 사저 연희동. 앞에서 연희동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집회를 했었고요. 네. 근데 저는 국민적 요구를 가서 예.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빚어졌던 잘못에 대해서 뭐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예, 있죠. 질타할 수 있고 국민의 그렇지만, 권리죠. 예. 네, 그렇죠. 국민의 권리죠. 근데 네. 다만 문제는 막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막 예. 욕설하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뭐 기어나와 이런 막말을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다가 막 욕하고 뭐 이게 저는 이게 용인되는 수준인가요? 대한민국이 저는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계신 이웃 주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성철 소장님, 네. 지금 그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 문제를 바뀌었다. 이제 그 제기했을 때 법과 문제. 대통령실 그 관저 앞에서도 이루어지는 시위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해야죠.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경호처장을 보내서 대책을 강구하고 300m로 넓히고 이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시위하는 분들이 정말 저희도 동영상으로 유튜브 그분들이 중계하는 것을 보면 와 이거 정말 너무 심하다. 특히 주위의 분들이 피해가 심하시겠다, 힘드시겠다, 살기 어렵잖아요. 네. 저희가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1시간만 들어도 막 귀가 어지러지는데. 좋은 음악도 그렇죠. 좋은 음악, 아름다운 음악도 크게 틀고 그러면 네. 어질어질하죠. 예. 근데 하루 종일 거의 뭐 1년 365일 저렇다고 하면은 못 살죠. 네. 그런 것들에 대통령 대한 내외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하고도 그러니까요. 소송이 붙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네, 모두 그런 하고.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불편함을 대통령께서 좀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 그전엔 잘 모르셨다 그런지 알게 되셨다. 다 보고를 받으시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겠죠. 네, 장윤성 기자님 혹시 이러한 변화가 혹시 어떤 뭐 야당과의 협치, 또 국민적 통합을 향한 그런 변화로 읽힐 수는 없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이제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 1항에 처장은 경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100m로 할지 300m로 할지 문 앞으로 할지 이건 경호처장이 정하는데 사실 경호처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었고 사실 뭐 지금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 판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왜 시위 못하냐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었다. 그 네. 강도를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빠른 조치를 했더라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추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면서 동시에 많이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100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전까지는 이른바 최소한의 보수층을 결집해서 30에서 35%까지 끌어올리고 그리고 조금 더 잘하면 40%에서 50%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아하. 거기에서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 정통 보수보다는 중도 확장 전략으로 약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잡히는데
저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은 했지만 네. 그 여야 동수로 의원들을 구성해서 뭔가 중진협의체? 해보려는 그렇죠. 예, 중진협의체를 예.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김은혜 전 의원을 투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이제 정책 조정 업무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 문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 정책기획 수석을 새로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을 좀 받으면서 뭔가 바꾸려고 하고 그 행보도 기존에 뭐 약간 지탄받았던 행보에서 뭐 복지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대통령실에서 전략이 바뀌고 있다. 이 점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소주 소장님, 뭐 이건 그 장윤성 기자뿐만 아니라 누가 보시더라도 변화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그널들은 그러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저는 좀 회의적인데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와서 음식점에 비유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한식집에 중국 음식 하시는 주방장이 얘기를 하셨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는데 예. 지금 광고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석을 바꿨다. 네. 주방장은 안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방장은 비서실장.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라는 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징적인 바로미터가 이런 거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됐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한번 만나서 여러 가지 협치에 대해서 당부를 할 것이냐,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 예. 그게 일단은 좀 바로미터가 되지 그 않을까 싶어요. 분수령이 되겠네요. 그 시점이. 장윤성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몇 가지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찌됐든 특별감찰관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돈이 된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태도도 조금 달라졌죠. 예. 그래서 저는 한 3% 이상의 이제 지지율이 오른 현상이 있다. 그렇지만 중도가 아직 마음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여론조사들이 좀 있는데 네. 그 이번에 보니까 보수 지지층들은 긍정평가에서 3.2%인가요? 좀 내려갔어요. 그런데 중도하고 진보층에서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은 점수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해서 확 마음을 연 이런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 이런 게 읽히는데 네. 보니까 상임위원장들 있잖아요. 예. 국회 상임위원장들 전체 18명 가운데 11명이 이제 민주당인데 네. 조만간 이제 만나서 오찬 회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이제 야당과의 협치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될 텐데 네. 과연 기소 막 예.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면 네. 이게 또 분위기가 깨지고 과연 이게 또 가능하겠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니, 마치 그러니까 형식은 네. 취하고 있는데 예. 내용은 바꾸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국회 법사위에서의 장면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강욱 네. 예, 네. 법사위원 간에 당신 피해자 아닙니까라는 그러니까요. 것처럼 예.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그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장윤성 기자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얘기 나온 김에요. 장관 자리 두 자리가 맞아요.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총리. 지금 거론되는 분 중에 나경원 전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장선철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의원이 되시면 잘 하실 거예요. 어쨌든 네. 뭐 국회에서 경험도 많으셨고 예.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상임위를 하셨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 하시면서 전 상임위를 다 봤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뭐 잘 하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야당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인사청문회 때 또 상당히 과거에 이제 원내대표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주당을 힘들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 과연 가만히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총리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분을 추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좀 변하신 거 아니야? 라는 것도 우리가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참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야당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흠집을 내서 또 낙마시키고 싶어 하는 게 야당의 뭐 본인들이 원래 할 일들이죠. 당연히 네. 검증을 한다라는 것은 예. 칭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잘 버티고 네. 잘할 수 있을까? 하여튼 건 걱정입니다. 장윤성 기자님요.
원래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보건복지 분야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국회에서 오랜 상임위 생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네.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네. 상황으로 다시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정부에서는 이제 다시 그 정점을 찍고 내려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개학하니까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된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이 보건의료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개혁 가운데 하나가 연금 개혁인데요. 네. 연금도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과연 예. 이 부분을 말끔하게 잘 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은 네. 좀 정책 전문성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혀진다. 다만 인사청문회는 세게 하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정치인 출신들은 통과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인사청문회는 그런 세게 관행이 하겠지만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제가 이게 다른 정치의 의미가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자들을 정리하려는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도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런 네.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를 네.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을 빼므로써 아. 혹시나 예. 유승민 후보가 당대표에 나가면은 이쪽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안철수, 김기현, 뭐 나경원 이렇게 갈라지면 표가 갈린다. 자칫 잘못하면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은 유승민 후보가 당대표 될 수 있겠다. 오. 그거를 막기 위해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의 후보를 예. 좀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은 인사를 무슨 통한 장관으로 가요? 김기현 후보요? 네. 어디로 가요? 안철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기현 후보가 윤핵관의 간택을 그럼 받을 수 안철수 있습니다. 의원을 차라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아유 대통령 후보 전문성도 하셔야죠. 있는. 네? 그건 아니에요. 국무총리도 안 하시겠다는 알겠습니다. 분은 어떻게 네, 뭐 보건복지부 인사를 장관을 통한 단일화, 사상 초유의 단일화 네, 그렇게도 그런 보여요. 방법이라는 네. 말씀 주셨는데 지켜보고요. 사실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으로 좀 가보죠. 어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박용진, 이재명 후보가 한 이야기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의 투표율,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호남의 투표율, 바로 민주당의 위기입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높은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심장으로 불리는 곳이죠. 광주 전남 경선 결과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호남에서의 권리당원 투표율 35%대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장윤성 기자님,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절망이다. 뭐 이런 여론조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굳이 또 그걸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아니 나왔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번 이제 광주 전남북에서 보여준 그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표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뭔가 과거로부터 계속 지적됐던 이슈예요.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개혁 뭐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인사, 민주당의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도 또 전주시의원인가요? 네. 그 코로나 걸렸는데 낚시하다 걸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격리 기간 동안. 예.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공천이 된다면 민주당에 무슨 혁신이 있고 무슨 개혁이 있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당원들의 이제 뭐 투표해도 별로 좀 혁신적인 인물 그리고 혁신적인 정책 그리고 국민들이 감동할 만한 감흥할 만한 그런 내용의 정치 뭐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 에휴, 뭐 지난 지방선거에 37.7% 나오지 않았습니까? 투표율이 광주가 제일 낮았는데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풀이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선철 소장님께서는 이 호남 민심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투표해봤자 뭐해 그거죠. 어차피 뭐 이재명 후보가 될 거. 결과는 뻔하다. 네, 뭐 내가 투표해봤자 뭐 되겠나라는 것과 예. 이재명 후보가 과연 당대표 까밀까 대선 후보 까밀까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감. 그러니까 까밀 수는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 돼가지고 공천권 행사하고 27년에 대선 후보로 나가면 네. 과연 보수우파 진영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호남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거는요.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민주당의 본거지인 호남에서 투표율이 낮다라는 것은 네.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구나. 상대방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정통성 시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힘을 딱 받고 당대표 역할도 하고 당도 개혁하고 네. 장악하고 본인이 원하는 공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호남에서 자꾸 뒷다리를 잡는 그러한 모양새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상당히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부분만큼 호남에 집중해서 호남의 마음을 얻는데 이재명 당 대표가 되시면 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숙제예요, 숙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호남 민심이 그렇다면 왜 박용진 후보에게 표를 확 줘서 좀 경고도 하고 뭐 분위기를 일신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박영진 후보가 무슨 당 대표 깜일까?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네. 박영진 후보가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요. 네.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이번에 당 대표로 나왔잖아요. 예. 도와주는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이 없어요. 지지 선언하는. 상당히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계속 이 선거 과정 중에서 예. 반 이재명은 안 됩니다. 사법 리스크 있습니다. 당원 80조 바꾸려는 거 보세요. 사당화하려는 겁니다. 이것만 목소리가 드높았지. 저는요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이렇게 개혁하고 쇄신해서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로드맵을 아하.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 특히 호남 분들이 그래 박용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윤성 기자께서 보시는 시각은요? 네, 비슷하게 비슷합니까?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의원을 대적할 만한 상대로서의 물론 이제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서 후보로 경쟁하긴 했었지만 네. 약간 체급의 차이랄까요? 뭐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직 박용진 의원 좀 더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제 당내에서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세력이 자꾸 모여야 정치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세력을 자꾸 이제 협의화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박용진의 정치 실험이 네. 지금 아직까지는 미완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힘을 그러니까 모으고 지금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윤영찬 최고위원 후보가 사퇴하면서 네.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한쪽으로 세력이 모이고 막 국회의원들 또는 다수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한 명의 정치인에게 줄을 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쪽으로만 줄을 서고 예. 나머지한테는 그런 세력 균형이 안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타깃 공천에서 아하. 자신이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 뭔가 최선의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에게 줄 서가지고는 공천에서 뭔가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재명 의원 쪽으로 전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패단이 사실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뭐 박용진 의원이 제가 말씀드린 그 세력화라는 것은 중요한 정치 담론이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네. 노력을 한다거나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온 그렇죠.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른바 이제 진보 블록을 좀 형성하면서 진보적 의제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것을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하면서 그 의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뭐 다른 당원들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을 모아서 좀 세력화했다면 네. 그러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 계속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뭐 일종의 네. 이제 인격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잘 못 받아서 결국에는 이제 혼자 싸우는 이런 양상이 되는 것이죠.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정치 혼자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편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편이 없고 지금 고립돼 보여요. 네. 그것은 앞으로 박영진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천받아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당선되겠지만 예. 그걸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결과를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게 86의 패단이 그대로 97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586 막 청산해라 나가라 막 이랬지만 네. 이제 586 선배들이 돕는다고 했어요. 이거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강훈식 의원도. 네. 그렇지만 돕는다고 말은 했지만 별로
눈에 보이는 연대나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그 당권 레이스를 보자면 이재명 의원 쪽에는 굉장히 많은 뭐 초재선 의원들이 결합해서 함께 그 세력화해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 예. 박용진 의원이나 강훈식 의원은 중간에 드롭한 이유도 사실 말은 많이 했으나 도와준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없어서 결국에는 충남까지 보고 아예 안 네.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접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은 끝까지 이제 뛰긴 하겠으나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번 경선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걸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정치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어쨌든 뭐 여야 모두 강자 승자 위주로만 사람이 모이고 승자 독식 그리고 이후에 공천에서의 어떤 불이익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그 정치권을 감돈다면 참 희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장성철 소장, 장윤성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